제가 치고 플레이트. 네. 저도 그거 넣어요? 앞에 아이디? 뭐지? 아니 뭐 작가 조명 문학원 작가 조명 그거 넣어주고. 일단은 넣으시죠. 아니 그래 뭐 누구 거 쓸지 모르니까. 네. 아까 이거 거기 평등분과를 뺐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작가의 평등분과와 작가TV가 함께 기획하는 문학원 프로그램의 작가 조명 시간입니다. 저는 제 진행을 맡은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쓰는 김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시집이 한 권이지만 두 권 같은 한 권이 나왔어요. 뭐였죠? 첫 시집이 아마 우리 반성하다 그만둔 날이 네, 복간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걷는 사람의 시집에서 복간이 됐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주 멋진 장정으로 다시 복간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집방으로 출간됐어요. 가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제 세 번째 시집입니다. 중간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시집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오는 오랜만에 나오는 세 번째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집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집, 또 최근 나온 시집이고 또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 시집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늦었지만 이게 작년 6월쯤에 나왔죠? 네. 네, 작년 6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집 출간을 반년 지나서 여기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정년의 시간을 가진 시집을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용도 좋습니다. 먼저 이제 시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김사 선생님과 좀 개인적인 인연을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김사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시집의 해설이라고 해요. 해설이죠. 발문. 네, 발문을 써주신 박형진 문학평론가 김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김사 시인도 여러 그렇게 이유 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시인 노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단 구로 벌집 닭장촌 공돌이 공순이 조선족 애칭이 많은 여기 나를 거칠게 부리고 밖으로 내돌리던 가리봉이었지. 울타리 안에서는 티가 안 났지. 울타리 받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후줄근한지 가르쳐준 가리봉이었지. 자, 어떻게 보면 이 가리봉이라는 동네가 사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시집에 해설을 써주신 박민호 선생님께도 선생님의 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가리봉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여기 박형준 선생님도 가리봉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리봉이라는 지역성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구로동, 구로와 가리봉 여기에 얽힌 그 지역에 대한 얽힌 이야기, 이 지역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들은 나의 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가리봉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때 처음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할 무렵의 이미지는 느낌은 그 정말 고향보다 그 해남보다 고향 마을보다 해남에서 올라오셨군요. 네. 더 빈곤한 동네 같았어요. 동네로 느껴졌어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새벽이 되면 희뿌연한 이런 그러니까 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스산한 그 새벽 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여름이면은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노숙인들도 많고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거리에 대한 느낌 이게 가장 강렬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집에도 썼지만 그 삐끼 근데 이거는 속어인데 이제 호객행위 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이 아이들이 낮에는 어디 있다가 어디에 숨었는지 이따가 밤이면은 밤에 별이 뜨잖아요. 그 별 뜨는 그 별들처럼 하나 둘 이렇게 모이면 근데 얼마나 애들이 다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 집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애들이 대부분일 텐데 너무 초롱초롱했어요. 어떤 의미면 맑았어요.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이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맑게 보였다. 네, 그 아이들이. 네, 무슨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광경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그 뭐랄까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약간 괴이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광경이 아마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시에 대한 영향을 미친 가리봉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중심부로는 못 들어가시는 분들. 네. 주변부에서 이동을 하고 중심으로 가고 싶어서 왔지만 끝내 중심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이런 가리봉의 임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이지만 주변이라는 느낌이 있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그러면서 주변부의 인물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쇠락하고 퇴락한 이미지를 주는 도시 같은데 아마 그런 모습들의 선생님 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은 시가 있었는데 얼룩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얼룩. 한쪽 날개가 부러진 햇살이 폐허의 난민촌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햇살을 씹어먹으며 바람은 안간힘을 다해 날갯짓했다. 안간힘을 끌어모아 비대해진 슬픔이 다시 무명들의 꿈으로 파고들었다. 참 재밌는 시죠. 햇살이 한쪽 날개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폐허 같은 난민촌, 좀 어려운 동네겠죠. 이거 추락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뭔가 좌절을 겪고 그런 사람이 왔는데 어때요? 여기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전에 좌절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좌절했던 바람이 와서 또 그 사람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생존의 법칙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모습도 어떤 가리봉의 이미지가 투영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아까 대지만 그 말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또 누구 술 취해서 노숙하신 분도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범죄도 벌어질 것이고 또 누군가 와서 돈을 벌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사는 모습 아까 괴이하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돌아가면 또 살고 있다는 동네 그런 이미지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시 제 독법이 맞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도 어떻게 이 얼룩이라는 시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룩이라는 시는 이제 선생님 말도 일부분 맞고 난민들 그러니까 상황들 벌어졌을 때 그냥 가슴이 좀 뭔가 몽글몽글하면서 난민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라던가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문학하는 작가들도 되게 폐쇄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난민 오는 걸 반대하고 네.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그 한나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하긴 난민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있던 고향에서 추방되어 온 사람들 또는 떠나 있는 사람들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고향에서라면은 하지 못할 일들 자리가 없으니까 또 그 안에서 자기들 다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뭐 범죄율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포용적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범죄자가 난민으로 오는 거는 사실은 그게 드문 경우죠. 그냥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렇죠.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참 이게 그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참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참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갈수록 그 뭐랄까 이렇게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은 항상 이래서 이 그늘도 그늘이고 배경도 배경인데 오히려 그늘의 배경에 대한 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라든지 시집 또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네, 사실 그 어떤 그 소수의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 나머지 다수는 배경이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풍경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는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또 그 누군가의 배경이 전경 앞으로 나설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군가의 배경이 되면 내가 또 앞으로 나설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을 이제 앞으로 네.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네. 그들하고 나하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제 경로가 네. 행운이라는, 그러니까 운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로 와서 구로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동자. 그러니까 해남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서울 구로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도 않았고 뭐 넉넉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약간 필연적으로 부여된 어떤 운명 같은 좀 그런 느낌? 굉장히 비슷한 행로를 가신 분이 생각납니다. 김남주 선생님께서 그러잖아요. 해남에서 광주에 계시다가 여기로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구로노동자 문학회로. 여러분들도 계신가? 그럼 빨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왜 아니 지금 요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아.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요절 시기는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네.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의 부모님 이야기 같다는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잠깐 제가 발췌해서 좀 볼 텐데, 몸의 기억이라는 시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깐만 보시고 이 시의 내용이 어떻는지 그 기억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의 기억, 이런 내용입니다. 철 따라 깨갈고 모 심고 고구마 캐고 별을 벤다. 새벽을 깨우는 봉고차는 한 무더기 인부들을 태우고 양파밭으로 배추밭으로 질주한다. 한 푼으로 벌겠다고 긴 하루의 곳곳에 팥을 붙인다. 복대를 들러 고단한 몸뚱이 이고지고 끌고 간다. 멀쩡한 이름 제대로 불려본 적도 없이 살림하랴 자식 키우랴 농사를 끊이지 않았던 노동의 일상. 평생 일하는데 부린 몸은 하나둘 어긋나며 밤낮 흘렀던 땀에 말랐다. 가난의 밑바닥에 흐르는 원재처럼 위험하게 들러붙는다. 노동에 잠식당한 노동, 죽어야 끝내는 노동.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노동의 늙음하게 사람보다 풀들이 차은하다. 정말 어떻게 원재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노동에 종사하고 그 와중에 자기 이름도 한번 불려보지 못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선생님과 친연성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시작은 엄마에 대한. 엄마. 네. 어르신들은 그 시골의 노인들은 몸을 그렇죠. 놀리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망가져가고 고장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아프다고 그러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집안에 정말 혼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눈에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건 보이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여자 어르신들은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나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자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이제 이처럼 살았던 거죠. 집안일 하고 논밭일 하고 새끼들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의 다 책임졌죠. 네, 더 한 많은 거니까. 이름은 누구 엄마, 뭐 누구 뭔 어디 때, 예, 그러죠. 이런 네. 식으로. 자기 이름이 네.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제 엄마도 그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3년 동안은 그 휴대폰을 쓴 거예요. 아버지 네. 아,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 이름으로 된 휴대폰 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새로 이제 네.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진작에 해드릴 네,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휴대폰이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손으로 네, 호- 필요하겠냐 이제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듯이 그렇게 사신 거죠. 네. 그때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 앞 이제 사람이 혼자 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살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도 그냥 놔두면 맞아요. 사람이 안 사. 빈집은 네, 무너지잖아요. 네, 무너지죠. 네.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 막 이렇게 더 막 청소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더 못하고 그러니까 손이 덜 가고 그러니까 같이 늙고 같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집이랑 사람이랑. 네. 근데 실제로도 마을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없고 애기들도 없고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많아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마을들 빈집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마을이 점점 그러니까 작아지고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느낌. 네, 이들 네, 그런. 그래서 되게 이게 이전의 여성 노동이라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저게 생활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생계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가사, 돌봄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경우도 기억나는데 저희도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떤 물건 같은 거 이제 아버님께서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제 장사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 도시락, 저 삼남매라 또 도시락을 6개씩 싸고 진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 다른 똑같이 어떤 일들은 또 해야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떤 초인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아마 어머님, 아버님은 다 고개를 이렇게 네. 절레절레 하실 텐데 어떻게 그 시기대를 견뎌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은 지워지고 이 키운 공들은 또 남성이 이런 걸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자연스럽게 원래 이 질문 중에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좀 그 여성 관련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